전국시대 말기는 춘추와 전부하다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 시대였다. 네,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였대요. 그쵸? 뭐 여러가지 혼란 상황 속에서 혼란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여러 사상가, 철학가들이 완전 르네상스 시기였대. 엄청 많았고 문화가 꽃핀 시대,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었나봐요. 그 다음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들이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신자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습니다. 자, 순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회의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순자가 성악설 아니야? 순자 성악설일걸? 성선설, 성악설 해서 순자가 성악설일 거야. 어쨌건 자, 순자는 왜 순자만 주나?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를 다시 보면 순자의 철학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순자의 철학은 동양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원적 3세기,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 침략, 전쟁, 혼란기. 그러니까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상가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대안, 분석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했었다. 자, 순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자가 멘트를 썼던 개념이 악이래요. 이 악이 사회 혼란이래. 그래서 이 사회의 모든 혼란은 악에서 발생한다 라고 멘트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서 성이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 얘는 동물적이래. 얘는 다른 사상가는 선생님 그 말 한 적 있지. 우리 학교 선생님이 과거에 이러한 논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고3 시험범이었어요. 이것도 동양철학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심, 마음은 통한다. 성과 정을 관통한다. 그러니까 성이랑 정이라는 개념이 각각 있었던 거야. 성, 동양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성이라고 할 때는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은 보통은 감정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순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순자가 성악설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자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뭘 가지고 있대? 동물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성이 드러난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 그러면 이 성이 악을 초래하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세지면 악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쫓아요. 다툼, 쟁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수박이 10통이 있는데 저거 먹겠다고 막 사람들 막 싸우고 사륙하고 막 찌르고 그래서 막 다 무찌르고 저거 내가 개 타고 이런 게 이제 악이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 아니라 심도 타고났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모든 철학 사상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심이랑 성이랑 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학자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순자는 심이라는 애도 가져온 거야. 근데 인간은 성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심도 가지고 태어나. 성도 있는데 심도 있어. 이 심이라는 것은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 플러스네. 그 다음에 성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문제도 해결 가능할 수 있는 것이네요.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즉 요점 정리.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심이
성을 통제한다 했습니다. 심이 성을 통제할 수 있다. 왜? 심이 더 좋은 애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아요? 심은 성정을 통제한다, 관통한다. 그지? 비슷한, 요거 좀 약간 비슷한 구절 요거랑 관련해서 나왔네. 자, 심이 성을 통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면서 실천할 수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움, 교육, 실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지. 우리는 원래 악하게 태어나. 인간은 성악설이야. 근데 교육을 통해서 그 악함을 어느 정도 제거 혹은 제어할 수 있더라.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심에서 파생되는 후천적인 노력 있죠? 그것에 대한 개념을 또 위라고 했네요. 심에서 비롯된 위는 플러스. 이 위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그것의 산물. 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본성이 되게 막 사육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 엄마가 파악을 하고 얘를 그대로 키우면 살인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강제적으로 세뇌시키면서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만 있으면 목을 딱 조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말이 딱 떠올라서 이렇게 막 안 조르고 살아라 가라 도망가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한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심이 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럼 위를 교육을 통해서 얘를 통제하니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위의 핵심은 또 뭐래요? 예래요. 위가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 위에서 또 파악이 된 게 예래요. 위에는 뭐 예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학식도 여러 개 뭐 많을 거야. 그치? 뭐 경전 읽는 거, 뭐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서당 다니기, 대학 가기 뭐 되게 많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예래요. 예의. 그치? 예를 언급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반 사대부들이 예법을 강조하는 꼰대가 된 거야. 순자가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양반 사대부들은 순자, 공자, 맹자, 장자 이거를 완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주구장창 외웠으니까 여기서 예를 강조하니까 그렇게 예를 갖춰서 예의에 어긋난다 그러고 숟가락질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 사회 혼란을 우려해서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법은 성인이 만든 거래요. 성인도 플러스 인물이죠. 이 성인은 완벽한 플러스 인물, 완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 그래서 얘가 성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규범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눈곱 떼고 바른 90도의 수직 자세로 앉아서 뭐 경전을 읽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제사를 지낼 때는 뭐 고기는 왼쪽하고 뭐는 오른쪽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얘가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래. 이는 개인적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고 위계, 질서, 나누는 기준이 된다. 얘가 중요하구나.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대학을 들어가, 서울대를 들어가. 근데 서울대가 선착순이야. 미친 듯이 서로 박터지게 뛰어가겠지. 근데 무조건 뛰어서만 갈 수 있대. 뛰어서 가는데 옆에 친구가 막 헐떡헐떡 대고 있어. 그럼 나는 얘를 발로 차고 뛰어가겠지.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울대 올 수 있는 애들 추려야지. 야, 상위 몇 퍼? 추려야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나 못 가. 경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신분을 정하는 거야. 이 예의라는 게 신분을 정하는 거야. 왕이 있으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신하가 있고, 양반이 있으면 또 양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평민이 있고, 이것은 인간의 욕망축을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자기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경쟁 안 해요.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신분을 설정을 하는데 군주가 가장 위에 있는 애지, 그치? 그래서 얘의 근본이 누구다? 군주다. 얘가 얘의 근본이래요. 여기서부터 뻗어오는 거래요, 군주로부터. 자, 그래서 이 군주라는 애는 어떻게 한대? 얘 공통된 원칙을 지켜야 돼. 예법을 또 제정도 해줘야 돼. 군주가 임금이라 생각하면 돼, 황제. 백성들의 신분을 또 정해줘야 돼. 또 백성을 가르쳐야 돼. 백성들의 성은 그럼 어떻게 돼? 군주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이너스 2 성은 교화가 될 거야. 질서를 이루는 착한 사회가 될 거야. 순자는 당대 사상가들과는 달리 사회 문제 원인을 외적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인간의 타고난 성향, 성에서 가져왔지.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제시했죠. 그래서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변화 가능성. 우리는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여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한 사람이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15번까지 보세요. 아, 맞다. 얘들아, 아까 그 문법 1번 기출 이거 너무 몰라가지고 다시 제대로 설명해줄게. 의문의 변동 형태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이 왜 틀렸냐면 기억에 제시된 예와는 달리 햇빛은 A 된소리로 바뀌어서 햇빛 표기하는 거. 이 사례와는 달리 부처님의 결합은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야 하는 사례는요, 보기 1번과 관련되어 있지 A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는 뭘로 바뀌어야 돼? 된소리로 바뀌어야 되는 케이스잖아. 근데 부처님의 된소리 바뀌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례는 여기에서 비교군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에러가 1번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이 에러인 이유는 부처님을 여기 넣을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발음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발음이 아니야. 그냥 부처님으로 발음이 되잖아. 그치? 부처님의 된소리가 어딨어? 부처님. 그치? 님의 된소리가 어딨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럴 수 있겠다. 니은 하나 추가해서 부처님. 케이스는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의 사례는 어디로 내려가야 돼? B로 내려가거나, 그죠? 근데 어쨌건 부처님은 파생어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선생님 맞아요? 아니요? 하는 게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표준 발음이 왔다리 갔다리. 내가 말했지. 김밥 표준 발음, 아침밥 표준 발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얘가 나올 때마다 외워줄 수밖에 없는 사례인데 과연 김용준 선생님께서 안 가르쳐주신 그런 애들을 넣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긴 하지만 함정 문제로 요거는 직보 프린트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보여주긴 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흡수 구도 하자. 자, 이것도 되게 유명한 개념이요. 리바이어던. 이것은 제가 알고요.
복수하던 스트레스는 중부전진화되는 그 가능한 아니 뭐 이렇게 다 혼란스러워. 순자도 혼란, 흡수도 혼란. 네, 혼란스러웠대요. 그 다음 얘는 서양 철학이겠네. 아까 동양 철학이고. 그 다음 이 왕의 관료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품게 그치, 왕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왜 제가 왕이야? 저 모지리가 왜 왕이야? 신이 그전에는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 진짜야? 누가 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신이 아닌 왕이라는 생각을 시작한다. 복수는 국가 성립 과정을 생각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것들을 자연 상태 가정 네모칠게요. 자, 홉스가요. 인간이요. 처음부터 국가 속에서 이렇게 소속된 삶을 산 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 상태 속에 널브러져 있을 때 동물처럼. 그 다음 인간은 본능이 있지? 자기 보존을 추구한대요. 그게 뭐야? 나의 안위, 안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내가 절대적인 지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럼 자연권은 뭐야? 자연에서 내가 권리 누릴 수 있는 거. 나무에 뭐 귤이 열렸어? 귤 따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나의 권리야. 그치? 그 다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씩 살게 되는데 그는 전쟁보다 같은 이상은 많은 게 대한 많은 시간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싸워요. 예를 들어서 되게 추운 지역이야. 혹은 물이 많이 내리는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되게 안전한 공간 별도로 산 뭐 중턱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면 나는 걔네랑 싸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쟁취해야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뭐야? 이 꼴은 전쟁과도 같은 상태, 맨날 투쟁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 인간은 그냥 맨날 싸운다. 맨날 박 터지게 전투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목숨을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보기 하는 긍정을 유발하기도 그렇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아 너무 무서워. 쟤 너무 세. 뭐 괜찮은 사람 없나? 경찰 없어? 도와주세요. 이 상태가 된다고요. 그 다음 이때 인간에게서는 평화와 상태가 나아가기 위한 최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듯 폭스는 이를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자연법은 자연 상태 인간이 안정,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자연법이래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더라도 나에게 평화만 준다면 그 권리를 내가 반납하고서라도 평화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걸 뭐라 그래? 사회계약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 다음 문단 세훈이 아까 읽었지? 유림이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회계약이 된다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뭔가를 받았어? 그럼 나도 줘야지. 나의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데야. 그 다음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쉽게 파기될 수 있다. 권리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나무의 감을 그전에는 20개 따먹었는데 10개만 따먹기로 하고 그 10개는 네가 알아서 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감나무를 20개 다 따먹은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제재해? 그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강력한 수단이 없다.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이 계약은 한계가 있다. 불안정해. 실효성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겨.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 위반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기 위해서 힘의 소유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힘의 소유자가 아까 말한 경찰 어디 있어? 경찰. 그죠? 읽으면 이해. 이에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고 자신들의 권리를 제기합니다. 그것입니다. 그 통치자가 결국은 이꼴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뜻이야. 읽으면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 자,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야? 핵심은 사람들이 개인이 어떻게 한 거야? 만든 것이에요. 나의 권력을 리바이어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성, 그 리바이어던이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강제성,
집행력 이걸 긍정하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되는 거야. 읽으면 리바이어더는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자 이게 리바이어더는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잖아. 그치? 국가 통치를 바라보는 여러 사상가들 중에서 어떤 사상가는 국가의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만약에 그 최고 통치자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로 이행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 홉스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홉스에게 있어서 리바이어더는 뭐야? 이꼬르 괴물이에요. 바꿔 말하면 한 명이란 뜻이야. 그래서 홉스에게 있어서의 핵심 사상은 최고 권력자 한 명에게 부여된 막강한 능력이 핵심이에요. 근데 다른 사상가들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 권력은 뺏어올 수 있어. 국민에게 나온 거니까 국민이 더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치는데 여기서는 국민이 일정 부분 포기하고 그걸 모아서 얘한테 준 거니까 얘가 엄청 커진 막강한 절대 권력, 절대 군주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계속 읽으면 홉스는 이를 통해 대학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하고 이거 봐봐. 강력. 그치? 절대. 이런 말. 절대란 말은 없지만 여튼 강력. 그 다음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다.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지문 1학년 거라서 고3 수능 특강에서 복합적으로 나온 것까지는 올라가진 않지만 여튼 홉스의 리바이어더는 괴물 1인칭 괴물 하나이기 때문에 괴물한테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게 핵심이라서 절대군주라든지 군주,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악영향 그 다음에 뭐 포각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하는 개인, 우리 이거 배웠었지. 그전에는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신이 있어서 신에게 의지하는 교회의 힘이 막강했던 시대였다면 과학과 이성,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기 시작을 했더라. 그 다음에 그것도 한계가 발생해서 전쟁이 많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때 등장한 게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완벽하지 않구나. 의식이 아닌 또 저편에 또 다른 게 있구나. 인간 이성주의 최고였는데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은 신이 아닌 개인에서 찾고 있더라. 그래서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 그러니까 되게 최초의 국가 형성 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12번까지 보세요.